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스파크토로 팔로워 원크는 트위터 계정 1억 3천 개에서 44,058개 계정을 샘플링해 조사해본 결과 전체 트위터 계정 중 약 19.42%가 보수로 운영하거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가짜 계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조사 방법은 공개적으로 트윗을 남겨야 사용자로 구분했기 때문에 눈팅 유저들은 실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계정으로 분류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트위터 측은 보수로 의심되는 계정의 경우 보안 문자나 전화를 통해 테스트를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계정들은 정지시키며 걸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걸러내지 못하는 가짜 계정의 수가 전체의 약 5%가량이라 주장하고 있죠. 일루는 이에 가짜 계정이 5%나 20%가 아니라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며 5% 수치의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위터 내부 직원들의 "우린 표현의 자유를 믿지 않는다. 트위터는 좌파 플랫폼이며 한 플랫폼의 좌우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 좌파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것이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발언이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정치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기업의 본질을 잃고 일론의 인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까지 말했죠. 오늘은 이 트위터 인수 여부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인수가가 조정된 후 만일 거래가 잘 진행된다면 트위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앱을 만든다면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I thought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came up in your product roadmap, or I guess this was released and people covered it, was the possibility of Twitter becoming kind of a super app with payments included, maybe perhaps even Doge or something. What's the vision there in terms of if you were able to buy it, perhaps at the right price? Sure. Well, for those that have used WeChat, I think WeChat's actually a good model. If you're in China, it's basically you kind of live on WeChat. It does everything. It's sort of like Twitter plus PayPal plus a whole bunch of other things, and all roll into one with actually a great interface, and it's really an excellent app. And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outside of China. So I think such an app would be really useful. So really, but I think this thing needs to exist, whether it is converting Twitter to be the sort of like kind of all-encompassing app that, like I said, everything from digital town square where important ideas are debated, maximally trusted and inclusive, and at a point at which you sort of have a high trust situation, then payments, whether it's crypto or fiat, can make a lot of sense. We just want something that's incredibly useful and that people love using. So but it's either convert Twitter to that or start something new. Those are the two. But it does need to happen somehow. 텐센트 회장 마와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마윈과 대비되는 은둔형 CEO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2010년 카카오톡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카카오에 720억을 투자해 지분 13.3%로 2대 주주가 되었고 이듬해 2011년 1월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내놓았습니다. 2012년 마와텅은 한국은 디지털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만큼 메신저를 기반으로 텐센트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곧바로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위챗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18년부터 10억 명이 넘었고 2021년 4분기에는 12억 6,8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가 위챗페이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카카오페이를 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럼 현지에서 위챗페이는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중국은 특이하게도 사업장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면 그 즉시 형광 등의 지폐를 비춰볼 정도로 현금에 대한 불신이 심합니다. 위조 지폐가 횡행하기 때문이죠. 그걸과 아주 작은 슈퍼마켓까지도 위챗페이에 호의적입니다.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조차 위챗페이로 돈을 받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결제, 송금은 물론이고 택시, 영화 티켓, 공과금 납부까지 전부 이러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중국을 무현금 사회로 만들었고 중국의 신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모바일 결제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메신저 기반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먼저 위챗의 성공 전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텐센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인터넷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해 끊김이 많았는데 텐센트는 이를 보완해 데이터 전송 중에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중간부터 다시 이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죠. 인터넷이 끊겨 다시 전송할 필요가 없게 말이에요. 이러한 조치들은 사용자들이 좀 더 쾌적하게 메신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인포색 및 서버 하드웨어를 꼽은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챗페이의 두 번째 성공 전략, 고객 정보의 확장입니다. 중국은 만약 위챗페이로 어떤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후 자동적으로 그 편의점의 팔로워가 됩니다. 그 후 해당 편의점은 팔로워 고객에게 할인 정보 등을 보내 고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마케팅할 수 있죠. 위챗페이 측은 이렇게 고객 정보의 디지털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도 위챗에게도 온 오프라인 매장들에게도 이득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 성공 전략, 위챗페이에만 빼놓을 수 없는 홍바오입니다. 중국은 명절에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담아주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를 디지털화하면서 재미 요소를 더한 것이 크게 히트를 쳤죠. 여러 명이 있는 채팅방에 총 얼마를 줄 것인지 설정하면 각자 먹는 홍바오 액수가 랜덤으로 정해져 돈을 받는 사람은 열어봐야 얼마인지 아는 재미와 설렘이 있고 준 사람도 용돈을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중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알리페이 측의 마위는 2015년 춘절 기간 위챗페이의 돌풍을 두고 진주만의 기습이라 말할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현재도 위챗 유저라면 누구나 홍바오를 통해 어느 정도 돈을 받아봤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인기를 얻은 위챗페이는 중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더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가상결제를 기반으로 해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며 온라인상에서 서로 돈을 더 많이 주고받게 되어 화폐가 더 빠르게 회전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참고로 도지코인 역시 현재 트위터 내에서 팁봇과 마이도지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서로 팁을 주고받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와 오락 요소로 말이죠. 2021년 중국 매체 신랑 재경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와 위챗페이, 알리페이의 제3자 지급 결제 플랫폼이 각자 돈과 그 지갑의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존의 몇몇 기관들이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족함과 동시에 이러한 3자 결제 플랫폼들이 쇠퇴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 후 직접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둔 네트워크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기존 은행들에게 불필요한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민간의 강력한 마케팅과 네트워크를 버리기보다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 공업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우정저축은행의 6개의 상업은행과 한 곳의 민영인터넷은행이 발행된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시키고 개인은 이렇게 유통된 디지털 위안화를 각자의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운영하는 전용 앱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쓰던 위챗페이 앱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즉 위챗페이 등의 플랫폼은 여기에서 디지털 지갑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죠. 중국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레이어 1으로 두고 6개의 상업은행과 1개의 민영인터넷은행의 인민은행 계좌의 준비금을 예치하면 인민은행은 그 예치금만큼의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그 은행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디지털 위안화를 실사용한다. 그렇다면 지정운영기관과 디지털 지갑이 레이어 2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의 레이어 2가 디지털 화폐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그동안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민은행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제 트위터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민간에서 발행된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일론이 자주 언급한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도지코인 블록체인을 레이어 1으로 둔다고 할 시 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누군가가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은행들이 준비금을 통해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필요하지 않죠.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두고 코인을 발행, 유통하던 테라 생태계와는 달리 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인의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로 바꿔주는 중국의 7개의 은행처럼 기능해 사실상의 레이어 2가 되며 변화할 트위터 앱이나 새로운 앱이 이 암호화폐의 디지털 지갑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면 레이어 1 자리에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들어가고 레이어 2 자리에 들어가는 은행들의 몇몇만 다를 뿐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위챗이 홍바오를 통해 중국인끼리 더 많이 돈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트위터 역시 여러 실험을 통해 홍보와 같은 아이템을 개발해낸다면 트위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달러를 더 많이 주고받게 될 것이며, 이는 트위터 계정을 암호화폐 달러 디지털 지갑에 연동시켜 미국의 디지털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과 몇몇 모습만 달랐을 뿐 가는 방향은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죠. 에릭 슈미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애플과 구글의 AI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거울이 어쩌면 서로를 닮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트위터가 성공적으로 인수되어 슈퍼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백색나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